이러한 두 가지 충동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냐 주로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의 그 한계점, 문제점은 방금 지적을 했죠. 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사람 됨됨이는 대체로 성장기 환경, 그가 성장했는 사회의 구조, 그 사회의 전통, 그리고 특정한 행동 유행들에 대한 그 사회의 평가에서 형성된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뭐 퍼스널리티라고 하죠. 뭐 인격.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지적인 능력, 그리고 사람 됨됨이에서 어떤 인격을 유전과 말하자면 사회적 환경이 양자간이 말하자면 어우러져서 결정된다는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한다면, 자, 여기 댐댐이라고 번역하는데 결국은 인격을 말하는 건데,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에리 프롬이 말한 걸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사실 마르크스와 그 프로이드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게 사실 에리 프롬 선생을 통해서인데, 개인적으로 에리 프롬 선생이 내 스승이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프롬이 대담한 거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그 프롬이 그 얘기하는 것은 템퍼러먼트와 캐릭터를 구별을 해요. 템퍼러먼트는 우리말로 보통 기질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캐릭터는 글자 그대로 뭐 성격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럼 그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냐? 템퍼러먼트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천성이 저래 이런 말 하죠. 천성, 타고난 어떤 성품을 템퍼러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캐릭터는 후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템퍼러먼트를 타고 태어났는데 환경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적응이 아닙니다. 난 지금 대응이라고 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고 오늘날 말하자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 중에 이제 내가 편 드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떤 부모들이냐. 또 보다 중요한 거, 부모들 뭐 어디 뭐 진짜 뭐 화성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부모들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가령 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뭐 보수가 사실 저가 보수라 하지만 파시스트 놈들이 있는 거고,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죠.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사회 민주주의의 과정 투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지금 그 지금 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파시스트들의 그 책동에. 여하튼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그 프롬이 말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놓고 어떤 학생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성격을 바꾸는 걸 목표에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 당장 학생 그 행동 뭐 발달 상황,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그런 거 뭐 다 적용이 되고 요즘도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수능하는데 뭐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몇 프로 할까 뭐 이런 거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에리 프롬의 생각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중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 행동을 했으면 우선 적절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냐 하는 그 가정 환경, 그리고 사회의 어떤 환경,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사회라고 한 거지. 자, 우리가 가끔 경향신문이든 하여튼 뭐든 보면 아프리카에 관한 요 최근에 물 부족 때문에 아프리카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몬슬 리뷰도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벌써 그런 게 나왔는데, 아프리카 뭐 좀 차이는 있겠죠. 엄마 되는 사람이 한 5시간을 가서 물 한 바켓 실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겠죠. 기가 차죠. 한국 그냥 바로 틀면 나오잖아. 우리가 학교에 가보면 우리 자랄 때에 비하면 우선 굉장히 외관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수세식이 거의 돼 있고, 뭐 학교랑 또 차이는 있겠죠. 냉온방 다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시대에 비하면 책 너무 많아서 문제죠. 난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적 사회에서 보면 굉장히 좀 예외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때 적어도 우리 이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아마 대략 뭐 50대 후반에서 뭐 40대 한 중반 정도 이 세대의 사람들은 초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잘 안 했어요. 뭐 그게 꼭 나쁜 건 또 아니죠. 다른 공부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난 사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시험 칠 때는 물론 맞아 벼락치기를 했죠. 사실 나는 대학교 가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대학원 가서 더 열심히 했고 지금도 사실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데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아인슈타인 꽃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식으로 보자면은 교육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던 걸 다시 이어간다면 한국의 어린이들의 그런 물질적인 조건이라든지 지적인 조건은 아프리카 아이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아프리카 애들 보면 지금도 불교 신문 같은 데 보면 불교 쪽에서 가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준다. 공중 화장실 만들어준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뭐 학교 교사를 새로 뭐 좀 신축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걔들 사회에 비하면 이 기적 같은 사회에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애들보다 더 많이 자살을 해요. 굶는 것도 아닌데 자살한다. 최첨단 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살해요. 심각한 거죠. 우리 부모들이 진짜 심각하게 성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내가 볼 때 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럼 학교 가는 건 뭡니까? 학교? 자지요. 그렇지 않죠? 학원 가서 공부하죠. 진짜 이 전도가 되어도 어마어마하게 전도되는 사회죠. 이런 사회에서 무당파가 많다? 국민들 눈높이가 내가 볼 때 굉장히 낮은 겁니다. 통진당이라는 사태가 올라오게 된 것은 이석기 어버이나 거기 이른바 당권파들의 말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 당원들은 그 뭐 했느냐 따질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바깥에 있는 사람, 나도 당원이 아니지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과연 뭘 했는가 하는 걸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무당파로 하는 사람들은 깊이 성찰을 해야 됩니다. 진보당을 키워야 되는 거죠. 어느 나라 다 그렇다시피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한국 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겪은 나라에서 진보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 딸을 키운 것처럼 잘 먹여야 돼요.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끔하게 비판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연 한국의 무당파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어떤 형태인데 지원을 하냐. 과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질책하는데 통진당 뭐 사태가 나고 이석기 의원 같은 사건이 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갑시다. 사회라는 추상적 개념이 개개인의 뜻하는 바는 그 개인과 동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지난 세대의 모든 사람들 가지는 직접적 간접적인 관계들의 총합이다. 자, 지난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가진 직접적 간접적인 관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부모님들, 외조부모님들, 맞아,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 뭐 다 뭐 현명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있죠.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과 전통을 학습하는 거. 그리고 과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100번 김구를 만나지 못하고 원인대사 직접 만나지 못해도 그분들이 남긴 자료들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대혼란에 빠지고 어느 도단인 그런 입장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어떻게 보면 한반도, 난 사실 조선이란 말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은 글자도 아침이 빛난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멋진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일보라는 신문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조선이 아니라 밤야자를 쓰고 뭐라 해야 될까요? 뭐 탁한가 야탁일보라고 해야 그게 맞는 거겠죠. 아주 음흉한 신문, 온갖 못된 짓 골라서 하는 신문이 조선일보니까. 그건 뭐 정신이 끼어있는 사람 같은 뭐 매번 보는 거니까. 오늘도 오다가 보니까 그 터미널에서 잠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조선일보에서 만든 종합방송 채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최 검찰총장에 대해서 또 뭐 얘기하고 이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이 왜 나온지 여러분 알죠? 그래서 넘어가는데, 하여튼 난 결코 민족주의자 아닙니다. 그 아인슈타인 민족주의 넘어서야 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민족 문화는 엄연히 있고, 우리 민족 문화에 진짜 어디에 내놔도 그 어깨를 견줄만한 그런 위대한 사상들이 있죠. 이걸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느냐 제대로 모르고 있죠. 네, 갑시다. 개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노력하고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매우 많은 것을 육체적, 지적 그리고 감정적 존재에 있어서 사회에 의존하고 있는 까닭에 사회의 틀을 벗어나서 개인을 생각하나 개인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 음식, 의복집, 노동의 도구, 언어, 사고방식 그리고 생각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사회이다. 이것이 아까 얘기하고 또 여러분이 벌써 간파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의 전통으로서 내려오는 값진 유산들. 그 중에서 또 넘어야 될 유산도 있죠. 폐기 처분해야 될 유산들. 개인의 삶은 사회라는 작은 낱말 뒤에 숨겨져 있는 과거와 현재의 수천만 사람들의 노동과 노동의 성취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존은 개미와 꿀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지될 수 없는 자연적 사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개미와 꿀벌의 삶의 과정 그 가장 작은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고 유전적인 본능에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인간의 사회적 유형들과 상호관계들은 변화에 퍽 민감하며 다양하다. 이 부분은 칼 막스의 자본론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꿀벌이 자기 집을 만드는 뭐 하이브라 그러죠. 벌집을 만드는 그것이 본능에 의한 것에 비하면 인간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노동을 하기 전에 상상을 한다는 얘기가 막스의 자본론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뭐 알고 있는 분도 아마 있으리라 보는데 너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엄연히 생명의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대략 한 38억 년이라고 하죠.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부터 한 38억 년, 지구가 생성된 건 43억 년 정도라고 하죠. 여하튼 38억 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또 잊어버릴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각각의 개인이 이 38억 년이나 장구한 생명의 진화 과정 중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안 갔더라도 내 아들이나 딸이 어떻게 생명으로 태어났는가를 생각한다면 전쟁을 외치는 놈들, 이놈들은 진짜 인간의 탈수적 짐승이죠.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죠.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지금 최근 또 문제가 아닙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크게 보면 그 포인트가 정부가 낸 공식적인 보고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부가로서 나온 부분들이 이 70세 정도부터 한 10대 중반 정도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에게 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인터뷰하는 것들이 나와요. 당연히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수는 정부 밥이 옳다는 입장이고 젊은 사람들은 한두 사람 정도 빼놓고는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천안함 얘기 꺼낸 건 그것보다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당시에 천안함 이른바 피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명박이가 전쟁 불사 뭐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놈이 뭐 전쟁 얘기하는 거야. 이 미친 짓이죠. 우리 어머니는 뭐 한국의 그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아주 자애로운 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제 얘기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하고 끔찍한 얘기. 여러분도 아마 적어도 한두 번에 하나 아마 한 10대번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하나 꼽아보면 끔찍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한나라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전쟁 불사하는 얘기를 한 거를 그 청와대 새삼 그거 맞아. 저 청와대 세들었던 놈이 나간 놈인데 저놈이 그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한나라 의원이라는 놈이 그런 얘기를 한더라.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는 아마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그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 극복해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궁극주의예요. 한국 사회는 민주적인 어떤 성취가 분명히 있는 한편 여전히 궁극주의 사회죠. 아주 반동적 사회죠. 궁극주의. 이 얘기에 대한 얘기가 아인슈타인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므로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이건 했죠. 기억력, 새로운 조합, 커뮤니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은혜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덕분에 인간은 생물학적 필요성에 의해서 명령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발전이 이제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여러 가지 전통, 제도와 조직, 문학과 과학기술의 성취들 그리고 예술작품들 속에 나타난다. 이러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인간의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식적인 사고와 발현이 일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문화적인 활동에 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자면 아까 이제 어느 도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이 말은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도단이라면 언어의 길이 끊긴다 이 말이죠. 불교는 사실 불교적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표현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사실은 입장인데 근데 사실 어느 도단이라는 말은 좀 다른 뜻으로 쓰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때 어느 도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과 똑같은 표현들이 사실 많아요. 예를 들면 야, 일 좀 적당히 해라. 적당이란 말. 사실 그 한자를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사실 적당이란 말은 유교의 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그러면서 유교적 의미에서 볼 때 인을 지향하고 의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을 적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용이라는 말을 단순히 적당이라는 말이 되는데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적당이라는 말은 막 대강대강 이런 뜻으로 쓰이죠. 뭐 이런 건 사실 많죠. 굳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유전을 통해서 생물학적 성격을 획득한다. 그것은 인류에게 특징적인 자연적 충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고정되어 있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먹여야 되는 그런 본능들 그리고 부부가 만나서 부부간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것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것에 더하여 인간은 살아가면서 문화적 성격을 획득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많은 유형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사회로부터 채택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될 수 있고 상당한 정도로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문화적 성격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화적 성격. 아까 얘기한 그 아인슈타인이
비판하는 군국주의와 관련되는 대립 지점에 있는 게 바로 이 문화적 성격이죠. 우리는 뭐 군대 문화 뭐 이런 얘기하는 사이 보통 형용 모순이죠. 군대라고 하는 건 문화가 양립될 수 없는 거죠. 가장 진성적 조직이 군대죠. 그러니까 엄연히 없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시를 하자면 군대라는 것이 말로 가장 반인간적이고 반문화적 조직이죠. 그럼 우리가 전쟁에 관한 것에 관한 소설이나 뭐 역사를 보면 너무도 분명한 겁니다. 인간성 자체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적 성격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온 것은 당연히 교육을 강조하죠.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새삼 상기할 수 있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의 꿈이라는 얘기에 난 요지가 없는다. 나는 우리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백범 김구가 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죠? 문화적 국가죠.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분은 일단 뭐 유교적인 그런 전통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서로 예의를 짓고 이런 유교적 문화의 바통을 든 문화 민족을 이분은 꿈꿨다. 근데 이것은 백범 선생과 같은 그런 막 진보적 민족주의자뿐만 아니라 사상적 경향이 조금 달라도 사실 보수주의자 경우에도 열린 보수주의자도 있으니까 드물게. 가령 뭐 한국 같으면은 지금 뭐 퍼뜩 떠오는 사람 없는데 외국 같으면은 그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 당시로는 유럽인으로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미국 민주주의의 문화적인 어떤 토대를 이제 쓴 글이 있는데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뛰어난 그 열린 보수주의라 할 수 있죠. 이 사람하고 비슷한 이 사람 선배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선배 되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에드먼드 버크인데 뭐 최근에 보도된 거 보니까 중국의 당에서 에드먼드 버크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중국은 주자파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부패 문제부터 해가지고 노동자들의 분규란 이거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아주 격한 경우에는 뭐 노동자들이 그 공직자 때려 죽인 그런 사건도 있고 그 때려 죽인 사람들 벌 안 준 그런 사건도 있다고. 워낙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여하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하튼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중국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참고로 에드먼드 버크를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가자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새로운 문화를 사실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식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 부르주아 문화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부르주아 문화 생각 뭐가 있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K-팝 생각할 수도 있겠죠. K-팝은 사실은 대중문화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최근에 내가 볼 때 참 그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경향신문에서 뭐 며칠 전에 보니까 K-팝 볼 수 있는 아예 뭐 장인애들 뭐 사이트를 또 개설했다고 일면에 또 떡내놨어요. 난 사실 신문에서 스포츠면하고 연예면이 싹 사라지는 날이 오는 것이 그게 진보한 사회라고 봅니다. 살아가는 데에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개인의 성품과 지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스포츠를 하고 무슨 필요해? 자기가 스포츠 해야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남들이 하는 거 구경하면 무슨 그러니까 최소한도 스트레스 푸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스포츠면 막 2면씩 차지하고 이러잖아요. 그 면을 문화가 차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K-팝 만든 것은 나 일단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도 아마 대략 알리라고 보는데 경향신문 기자들이 다른 신문에 비하면 굉장히 그 봉급이 적다고 들었어요.
뭐 실제로 들은 것도 보면 이 사람들 저 나름대로 좋은 기자들도 사실 많단 말이죠. 부정적인 것보다 사실 좋은 게 더 많지요. 이런 거 보면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한심한 이런 작업을 하는 거 보면은 역시 우리 진보적인 인사들이 오늘 여기 모인 분들 포함해서 경향신문 구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많으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 안 해도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원책 같은 사안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 작년인가 그럴 텐데 요즘은 안 나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유근이라는 사람이 뭐 또 시평을 쓰고 이래요. 나 사실 전화를 할까 하다가 막 그만뒀어요. 막 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뭐 또 전화하겠지 했는데 얼마 뒤부터는 아마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유근이라는 사람, 이 사람 사회 볼 때 반동이죠. 그거는 단순히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서 어떤 다양성이라는 것을 사실은 정도를 벗어나서 적용하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 다이거나 하나인 거죠. 하나는 정령난과 결부되어서 유근인 같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뭐 그 사람의 이른바 반동 세력의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뭐 광고를 끌어오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렇다고 뭐 그 표현의 의견의 관계를 최대한 그냥 다 개방해서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나는 그런 개방의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거짓말 해라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 학교에서 거짓말 해라 그런 거 가르칩니까? 그런 거 가르친다? 없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저쪽 반동이 말하는 것과 다른 의미에서 한계가 엄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넘어갑시다. 현대 인류학은 이른바 원시 문화들을 비교 조사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위는 그 사회에서 지배적인 문화 유형과 조직 유형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다룰 수라고 못하지요. 다를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인간의 문명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희망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지배적인 문화 유형과 조직 유형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물학적 성격 때문에 서로를 절멸시키거나 스스로 초래한 잔인한 운명에 내맡겨져 있지는 않다. 그렇죠. 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것하고 길지 않게 이해가 되면 한국에서 지배적인 문화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돈이 되는 것을 기준해서 하죠. 지금 알다시피 뭐 학과 통폐합 일어나고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에 그 학생회 뭐 조직적이라든지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의 어떤 조직적 저항이 약한 데는 그냥 통폐합해버리죠. 서울에 뭐 사실 큰 대학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돈을 중심에서 그건 간단해서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걸 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전에 K-팝 얘기한 것처럼 대중문화의 그 긍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즐거움이죠. 근데 그 즐거움의 시간과 어떤 작품을 통해서 좀 더 높은 것으로 이행해가는 일종의 뭐 띠틀 구실하는 게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역할이라면은 부정적인 역할이 더 많죠. 그래서 이것은 진보적인 사회일수록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엄격한 제약을 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자유가 아니다. 자유와 방임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방임적인 성격이 강한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철퇴를 쳐야 된다. 이런 방향을 가야 됩니다. 다시 계속합니다. 인간의 삶을 가능한 한 만족스러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구조자가 인간의 문화적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자문한다면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인간의 생물학적 성격 온갖 실제 목적을 위해서 변화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지난 몇백 년 동안 기술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오늘날 지식된 여러 가지 조건이 조성되어 왔다. 지난 몇백 년 동안이란 말은 뭐 과학사나 기술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충 17세기 이후 또 역시 이제 서구 막 일단 중심으로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볼 수 있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생존의 지속에 없어서는 안 될 재화를 소비하며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인 노동의 분업 그리고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생산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개개인 혹은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들이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대는 퍽 못 가지고 보이는 그런 시대는 영원히 가버렸다. 약간만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제는 인류는 생산과 소비의 전 지구적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건 뭐 우리가 일상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뭐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뭐 먹거리도 보면 중국산 안 들어온 게 없죠.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새삼 놀란 게 맞아 요즘 무슨 마트 같은데 이제 가서 생선을 쭉 한번 보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생선도 있더라고. 태평양은 뭐 예전부터 좀 왔으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것도 있어. 또 얼마 전에 뭐 우리 국내에서 뭐 경향신문 서평에 대해서 소개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떤 책이냐면 중국 물건 없이 한번 살아보고 이런 책이 미국에서 나온 걸 서평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못 살겠더라 하는 게 결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가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커피라는 것도 뭐 따지고 보면 몇 나라의 많은 노동자의 손을 거쳐서 우리가 즐기죠. 뭐 거꾸로 뭐 우리가 만드는 뭐 물건도 비슷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진짜 하나의 지구촌, 그것도 진짜 전자적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 사실은 진짜 영어만 좀 할 수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특히 유튜브에 들어가면 파리든 뭐 서울이든 뭐 모스크바든 어디든지 클릭하면 그 1시간짜리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스탠포드 때나 하버드 때나 프린스턴 때 이런 데 들어가면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또 있어. 놀라운 세계죠. 그런 놀라운 자산들에 비하면은 인간관계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들이 그래서 제가 자주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경이로움과 경악스러움.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 진짜 기적이에요. 경이롭죠. 근데 인간관계라고 한 거에 그 소외라든지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제국주의자들 책동에 의해서 일어난 끊임없는 그 전쟁들, 살육들 이런 거 경악스럽죠. 공포스러운 세계입니다. 계속합시다. 더욱이 사회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은 그의 성격 중에서 이기주의적 충돌이 끊임없이 가해져가고 있는 반면에 본래 약한 사회적 충돌은 가속 악화 일로에 있다. 오늘날은 더하지요. 사회에 차지한 위치가 무엇이든 모든 인간이 이러한 악화의 과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은연중에 개개인은 이기주의 포로 들러서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천진난만하고 단순하게 삶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인간 비록 삶이 짧고 위험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오직 사회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잠깐 다른 말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뭐 읽을 줄 알겠죠? 이고 등락이다. 고통을 떠나서 행복을 얻는다, 누린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바를 표현한 많은 것들이 아인슈타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 소셜리즘이라고 쓴 것을 불교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고통의 원인이 뭘까 당연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잠깐 내가 불교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내가 괜히 그냥 불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사실 관심을 안 가진 데가 없어요. 이런 뭐 마르크스하고 위대한 인물들하고 공통적인 그런 거죠. 막스가 한 말 중에 뭐가 있을까? 인간 사회 중에 내가 관심을 가지 않는 게 없다는 얘기. 아인슈타인이 글들 읽어보면 이 아인슈타인은 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생각 안 가진 분야가 없어요. 그 중에 중요한 분야가 종교인데, 아까 이제 그 비트스는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려 했죠. 이제 그 말은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종교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당연히 유태인이니까 유태교를 배웠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관여하는 정치적 행위 중에 하나가 시오니즘이었어요. 시오니즘은 이스라엘 독립국가 세우기 위한 강력한 운동이었죠. 이 운동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일부 찬성하면서 일부 경계를 해요. 그 경계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랍 민족들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 관계하고 뭐 촘스키도 떠오르겠죠.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몇 년 전에 별세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인슈타인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사실 이고등락과 관계가 다 관계되는데, 아인슈타인은 내게 54년도인가 그런데 54년도는 뭐 한국에서 아까 얘기한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에 이제 들어가고 뭐 폐허의 속에서 다시 경제를 세우고 이런 시기죠. 베트남에서는 프랑스와 베트남이 독립전쟁하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전쟁을 막 하고 이럴 때죠. 여하튼 그런 것인데, 아인슈타인은 54년도 무렵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시오니스트들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받아요. 대통령이 돼 주십시오 하는 제안을 받아요. 내가 상상할 때, 우리나라에 이런 과학자였으면 대통령 하시면 아마 을씨문을 하고 받을 텐데, 아인슈타인 안 받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의 사상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보자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시오니스트들의 부정적인 것에 힘을 쓰여줄 가능성, 그걸 이제 경계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삶은 방정식과 정치로 양분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굉장한 보통은 감투죠. 명예. 그걸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아인슈타인이 쓰는 글들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스널한, 개인적인, merely 퍼스널, 이런 말, 단순히 개인적인 것에 그치는 걸 넘어서야 된다 얘기를 자주 해요. 불교 그 얘기를 하고, 나아가서는 아인슈타인은 분명히 그 사람이 믿는 종교라고 하는 건 스피노자의 범신론적 입장이에요. 스피노자의 입장은 뭐 이신론이라고 하고 뭐 범신을 얘기하는데, 이거 뭐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은 앞으로 종교 중에서 인류의 구원과 관해서 가장 희망 있는 종교, 불교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 말 옳다고 봐. 그런 한편 한국의 성녀들을 보면은, 내가 이제 다음에 적절한 기회가 있어서 한국 불교 비판하는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까 고의 조건으로서의 한국 자본주의, 악랄한 자본주의죠. 쌍용차뿐만 아니죠. 뭐 한진중공뿐만 아니죠. 유성기업뿐만 아니죠. 요 최근에 그래도 하여튼 타결된 뭐 재능뿐만 아니죠. 악랄하죠. 악랄한 그 자본주의 체제란 상호적을 고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고의 원인이 뭘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집의 포인트가 뭐냐? 아집입니다. 아집. 내가 중심이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이게 아까 아인슈타인만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다른 글에 보면 이기주의란 감옥이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이건 아집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집을 넘었을 때 내가 볼 때 38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사회적 관계를 진짜 풍성한 관계로 만들 아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감옥을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감옥 때려 부수는 게 혁명이죠. 혁명은 정치적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한편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결여된 게 문화적인 변화, 사람들의 가치관, 세관이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아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도라고 하는 그 벗어나는 이게 이제 뭐 병으로 비유를 하자면 병의 원인, 뭐 사회병리학적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집이 병의 원인이야. 그 치료하는 처방이 뭐냐? 도라. 8정도라고 하는 거죠. 8가지 길,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적절할 때 불교가 오늘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근데 유명한 분들, 상당히 역할 잘한 분들 있어요. 도법 스님이라는 분하고 지선 스님 우선 들 수 있는데 이분들 경우에 약간 입장이 좀 다르죠. 다르면서 하여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한 분의 경우에는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는 이제 의문이 좀 들어요. 근데 최근에 도법 스님이 내게는 그 불교 신문에 이분이 이제 맞아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해서 불문에 들어갔는가, 맞아 불교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로 결심했는가부터 해가지고 불교 내부의 어떤 개혁이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한 달 전인가 해가지고 쓴 글을 보면 아인슈타인이 불교적 정신과 통한 걸 그분이 그냥 그걸 전체를 쓴 게 있더라고요. 아주 내가 적절한 글이죠. 그래서 아마 도보 스님은 뭐 아인슈타인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아인슈타인만 이기주의라고 하는 부분 사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운동권도 마찬가지. 운동권 고질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정파주의, 패권주의죠. 이 아집에서다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아예 집착하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당장 무슨 토론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 토론하고 그렇게 됩니까? 거꾸로 그 토론에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나름대로 잘 안다 치자. 근데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비판받을 게 한두 가지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옳다고 해서 내 견해를 금방 다 바꿉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뭔가 공부를 덜 했거나 고민을 덜 한 사람이죠. 그렇죠? 금방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나름대로 있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긍지를 가지되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가끔 상기해야 된다. 나는 물론 아마도 100% 실천 못하지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원칙들 중에 하나가 대화를 하고 특히 토론을 하는 목적은 상대방과 토론회가 승리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토론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 사람과 내하고 대화를 해서 또 토론을 해서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의 장애 요인이 뭔가 그리고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뭔가를 공유하기 위한 전체상을 그 넓은 전체상을 보다 정밀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나는 그래도 내 체험이 그런 게 쌓였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화가 덜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진리와 진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있는 그대로의 현상 이걸 나는 이제 조금 구분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놈 많다. 이건 진실이잖아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 진리.
윤리적인 그 구별이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 불교에서 실상, 여법 실상 뭐 이런 말 쓰는데 여하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이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대화의 목적과 의미, 토론의 목적과 의미에 있으면은 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신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적어도 그 사람이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놈이거나 인간이 덜 돼먹은 놈이 아니라면 분명히 차 타고 가서 당장 차 타고 가면서 또는 며칠 뒤에 누구하고 토론한 게 돼서 다시 복귀를 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내가 왜 어떤 측면에 있어서 막 굳이 말하자면 좀 밀렸는가. 그럼 저 친구 말하는 것이 옳은가? 아 그래 옳네. 그럼 그 옳은 내용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관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성찰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이 교육을 아인슈타인 강조, 나도 사실 강조하는 건데 교육하고 하는 목적은 현실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론 기본이죠. 그건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황은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어떤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을 보면 가치관이 다 있잖아요. 눈이라고 하는 거. 그 가치관, 어떤 전제 조건들이 맞는 건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그때그때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하는 과정은 내가 좀 더 세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글자 그대로 사회적 관계에서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난 나 자신 잘 알고 있다. 잘 몰라요. 아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잘못된 전제들. 또는 잘못된 전제는 아닌데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제는 맞는데 그걸 막 이해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는 목적은 기본적인 어떤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간단히 해서 사고 방식 또는 어떤 대전제 이것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지적인 또는 인지적 과정을 함과 동시에 인격 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조금 더 저 친구에게 또는 저쪽 정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당장 뭐 저쪽이 안 받아들인다든 내처럼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고 아, 저 사람 말한 게 울림이 좀 다르네. 이게 또 사람입니다. 그런 긍정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창고에 처박아둔 인간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질들 이것을 끊임없이 자극시키는 것. 이게 교육입니다. 내가 이걸 지금 어떤 측면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나온 김에 얘기하려면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노동운동의 지도자들 중에 뭐 내 나이 정도 또래 되는 사람들이죠. 노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공통된 답이 뭐 몰라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알아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측면에서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지금 말하는 그거예요. 사실은 지금 말한 그런 의미에서 학습,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은 혁명이건 아니면 어떤 그 혁명을 이루기 위한 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자극을 내가 받는 거라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적응하는 거 아닙니다. 대응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바꿔야 되지 적응하면 안 되죠. 악랄한 사회니까. 악랄한 사회고 법을 말하는 놈들이 사실은 저가 먼저 법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춰주기 몰라도 진짜 초보적인 어떤 인간적인 자질이 있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동운동가들 노련한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 후배나 동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옳은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게 많잖아요. 주사 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시즘 사실 거의 스탈린주의죠. 스탈린주의죠. 지금 사실은 미국 쪽도 그렇죠. 영미권, 프랑스권을 말할 필요도 없고 막스주의자들이 상당히 개방적으로 막시즘의 근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한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사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마르크스 하면 떠오르는 게 자본론이죠. 그런데 막스의 원래 지적인 야망, 좋은 야망이죠. 야망을 나타내는 글을 읽어보면은 그것이 1859년도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이라는 글을 읽으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마르크스는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요. 자본, 노동, 토지 재산, 랜드 프로퍼티, 그리고 국가, 그리고 포레인 트레이드, 대외 무역, 그리고 월드마켓, 세계 시장. 이걸 내가 지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관해서 연구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는 엄청난 지적인 그랜드 플레이죠. 대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마르크스는 자본밖에 못 썼고 그것도 제1권만 1867년도에 1권만 내고 그것도 뭐 여러 출판사에서 안 낸다 한 걸 어느 출판사에서 겨우 냈죠. 그것도 물론 내 지금 저 기억은 안 나요. 뭐 몇 부 안 되죠. 뭐 1000부가 됐던 것 같은 맨 처음 초판에 그 정도였는데 내가 지금 말하면 이거 간파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이 자본론 자체도 사실 자기가 다 못하고 나머지 2권, 3권, 또 4권 이런 바 인격가치론, 인격가치론, 또 인격가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이 전부 엥겔스가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노동 아주 중요한 뭐 토지 재산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 사회가 참 잘못됐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마 다 평소에 느끼고 동의할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형적 조건이 어떤 나라입니까? 산지가 75%죠.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부는 나라 아닙니까? 아니 평야가 많다면 또 좀 그래도 조금 좀 아니야 되죠. 얘한테 좀 다를 건데 75%가 산지인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를 사실상 합법화시키고 세금도 안 매기고 있고 그렇잖아요. 매기다가 또 그 종합 부동산 해가지고 또 없애버리고 이랬잖아요.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하튼 이런 토지재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 권력의 문제. 마르크스가 책을 못 썼죠. 뭐 대무 세계시장 말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 마르크스의 기본적 아까 얘기한 혁명적 사고방식 그 전통이 있는 인간의 이제 기본적 서양에서부터 내려온 휴머니즘의 전통이 질적으로 높아진 것인데 이런 위대한 사상의 전통이 있는 사람이 못한 게 더 많죠. 이거 막스주의자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할 수도 있죠. 키워나가야죠.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안 키운 사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막시즘이 끝났다고 하는 놈들은 내가 볼 때는 아주 불건전한 놈들, 공부 안 하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강조하지만 막시즘이 완전하지도 않거니와 절대적 진리 아니죠. 막스가 어느 날 딸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버지에 대해서 뭐 10가지인가 질문하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막스의 대답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그 일종의 좌우명을 삼는 게 뭡니까? 의심하는 거. 대답을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개방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 불교를 믿는 사람, 뭐 꼭 안 믿어도 뭐 난 어떤 쪽에서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불교를 여하튼 관심을 가진 신도들 중에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임재선사라는 분이죠. 그 양반 한 얘기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인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 이런 말. 아니 불교에서 죽이라니. 응? 생명을 존재한 이게 바보들이죠. 그 뜻은 권위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스스로 깨달아. 부처님
자신이 벌써 임재선사 전에 그런 얘기야. 자등명, 법등명 그런 얘기야. 자등명이라 하는 게 글자 그대로 네가 경험하고 불경 공부를 하고 도시행위를 하고 간단히 남 도와줘. 네 자신의 얽매이지 않는 아집을 벗어나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는 얘기를 하는 이게 교육이지. 영미권에서 말하는 사실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나도 아인슈타인만큼은 아니지만 오토디덕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주도적 학습. 내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그 길을 이 도를 찾아 나가는 불경에는 사실 그런 글들이 많이 나. 선제 동작 뭐 이런 얘기가 환경이 나오고 여하튼 그런 겁니다. 자, 또 계속해 봅시다. 이게 거의 다 오기 왔죠. 자, 계속해 봅시다. 내가 보기에 오늘날 존재하듯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적 무정부 상태야말로 악의 진정한 근원이다. 자, 지금 아인슈타인 말하더니 49년도 당시만 무정부 상태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사실 세계 자본주의 아인슈타인 시대에 비해서 훨씬 긴밀해진 맞아 이커머스 이런 말 컴퓨터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결제하고 뭐 이런 거 하죠. 증권시장 보면은 1초에 뭐 몇억 건씩 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시대죠. 그런 한편 그것만 딱 보면 뭐 조직적인데 실제로 그럼 간단해서 경제에 제대로 굴러간다는 얘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동물적 생활을 하지 않도록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경제란 말이 이 영미권에서 말 이코노믹스를 경제로 번역을 했죠. 근데 원래 경제란 한자는 줄임말이에요. 그럼 그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 경세재민이라. 세상을 가지런히 한다. 질서를 잡는다. 다시는 조화를 이룩한다. 갈등이 없게끔. 민을 구한다. 이걸 줄임말이 경제라고. 그러면 사실 이 말 진짜 멋진 사상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이코노믹스하고 굉장히 다른 용어지. 이런 경제 재미의 뜻에서 보면 한국의 그 많은 경제학자라는 놈들은 전부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학문을 하는 놈들이죠. 이놈들의 학문이 진짜 맞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